저는 이분은 이제 책으로 한 5년 전에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계시구나. 예. 그리고 일단 스펙 자체가 너무 화려하신 스펙이 많으세요. 그 KTF 쇼 아시죠? 예전에 거기 이제 부사장님까지 이제 역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은 또 사업체를 이제 하신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야 이렇게 하기도 이제 쉽지 않거든요. 조소환 마케팅 그룹이라는 이 엄청난 또 큰 그룹의 회장님을 또 이제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미리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직접 또 언급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따 또 토크쇼 때도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저랑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강연을 오늘 이제 주제 그 혁신은 근성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또 해주실 텐데 자 조소환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인원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박사학위 따고 최초로 제자가 연대에서 그 석사과정 가르칠 때 제자가 왔고 또 옆에 또 독자 근성 책을 가지고 사인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고대 명강사에서 또 그 과정에 최고 경영자 과정에 계신 분도 오시고 이 작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상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달팠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책으로 한번 엮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후진들이 이 책을 읽고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이제 고혜성 대표님한테까지도 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이 또 사실 큰 출판사에서 낸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아파트에서 사는 그 사람이 그냥 편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요. 근데 이렇게 나는데 조선일보에 난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심지어는 막 3페이지까지도 신문에 일간지에 났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건 별로 이렇게 흥감도 없었는데 조선일보는 단 한 줄도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모티베이터라는 책 나오면서 한 페이지가 딱 나오는데 이게 폭발력이 대단했어요. 이게 나오면서 뭐 각 방송사에서 방송 출연 요청이 왔어요. MBC의 파랑사 특강, 뭐 EBS 성공학 특강, 무슨 각종 채널에서 다 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공기업 부사장, KTF의 부사장이니까 제가 거절을 했죠. 난 방송 안 나간다 그랬더니만은 다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했어요. 이 사람들 근성 있게 말이야. 계속 전화를 해야지. 한두 번 하고 말아. 근데 근성 있는 사람은 항상 또 있더라고요. 근데 KBS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성이 있구나. 저는 또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갈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방으로 오거라 그랬더니만은 KTF 부사장 방으로 작가하고 PD가 왔어요. 와서 요만한 녹음기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을 거라 그러면서 녹음을 한 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제발 부탁했는데 한 번만 나와달라. 2008년도 저 신문 나오던 2008년도가 1998년 IMF 지난 뒤에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야. 그때 이제 국민들이 힘들고 고달파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던 때 국민들한테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이냐 그랬더니만은 대통령도 나온다. 일주일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나왔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분하고 시청률이 비교됐는지 제가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당 역사상 최초로 이 정도로 시청률이 높은 거 최근에 들어서 내게 그렇게 재밌었나? 나는 그냥 내가 사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근데 그렇게 높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나온 뒤로 아침마당이라는 생방송이에요. 톡쇼. 저는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나갔는데 엄청 떨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떨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냥 제 인생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방송 시청률이 좋았고 1년 뒤에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갔지 않냐 그랬더니만 이 월요일은 명세초대석, 목요일은 목요 특강이래요. 강의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강의라면 나가겠다 그러고 강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KBS에서는 제가 꽤 알려진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 KBS 아침마당 PD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강연 백도시 신규 프로그램으로 옮겨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데 그 신규 프로그램에서 자꾸 계획서를 쓰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떠오르고 제 얼굴만 떠오르더라고요. 계획서에. 그러니까 그 강연 백도시라는 계획 자체를 저를 생각하면 지금 최초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당신 때문에 이거를 그 이름하여 하게 된 동기도 되니 당신이 일본으로 나와가지고 포문을 열어달라. 스페셜로 6번 외에는 안 나간다. 그 이제 제가 중국 가 있는데 귀국해서 그 녹화를 하고 와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 같으면 거절하겠지만 이분은 거절 하나만 끝까지 전화 올 뿐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넘어와서 20분 동안 녹화하고 다시 넘어갔죠. 그게 이제 강연백도시 제1회 일본 타자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참 저를 마케팅의 귀재, KTF 조소한 부사장 자서전 내. 누가 자서전 냈다고 신문에서 기사를 내주나요? 참 복이죠. 그런데 정말 이 강연백두시란 이 프로그램에서 저를 엄청나게 마케팅계의 전설 조소환 이렇게 냅니다. 그것도 첫 번째 방송에 나가니까 저를 광고를 많이 사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가 정말 광고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도움으로 저는 전국 거쳐서 제가 마케팅에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케팅의 1인자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의 1인자가.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드디어 이제 회사를 창립하고 그거를 이름하여 조소환 마케팅 그룹. 그래서 최고 경영자과정 1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아요. 그것도 385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복 받은 사람은 틀림없다. 근데 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절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힘주어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고향은 어디냐면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콩밥매는 안악내. 노랫말대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서 태어났으니까 5번째로 태어났는데 애들을 어디로 보냈겠어요? 공짜로 학교 갈 수 있는 데로 보냅니다. 근데 저는 목소리가 굵고 키도 크고 또 얼굴도 너부족하니 이놈 장군감이라고 생각해서 삼사관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삼사관학교 15기로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 잘못 든 수류탄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 던지는 이 순간 수류탄이 폭발해서 손이 이만큼 잘려져 나가버려요. 이건 의수예요. 사실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냥 왼손잡이다 알고만 있죠. 그런데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었죠. 가난했지요. 비빌 언덕도 없지요. 돈도 없고 백도 없지. 다 잃은 거예요. 그 직업마저도 잃은 거죠. 희망, 비전 이것도 잃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딱 하나 잃지 않은 게 있었죠. 그건 뭐냐면 근성이었어요. 근성이 뭐냐? 위기에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 그리고 정말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라고 계속 저한테 외치면서 저는 다시 병원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먹고 살 방법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잡이인데 그것마저도 잃었으니 다 희망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서야 되냐라고 고민했는데, 먹고 살고 또 어떻게 살까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 희망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어차피 헤어질 거지만 한 번은 보고 헤어지자라고 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와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1반 때 만난 여자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여자 위에는 여자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나의 이상형이었고, 또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제가 1등을 한 번도 걔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게 돼요. 연애라고 또 별것도 아니야. 연애 편지 쓰는 거지 그냥. 근데 덜커덕 그 이후로 손을 잃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잃게 생긴 거예요. 손 잃음과 동시에. 그래서 한 번은 보고 헤어지겠다라고 전화를 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너무 놀란 나머지 우두머니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고, 나는 당신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일어난다. 거기서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해졌어. 이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들어갑니다. 닌겔 꽂은 손으로 글씨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글씨가 이쪽으로 쓰다가 이쪽으로 안으로 쓰려니까 잘 안 써져. 그래도 삐뚤빼뚤 써지는 것을 알고 희망은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글씨 연습하고 영어 책도 보고, 제가 이제 책을 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드는 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눈으로 영어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게, 아하, 이거 영어를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교수하면 되지 않을까, 영문과. 그래서 교수를 딱 하면 책 하나만 들을 수 있는 손이 있으면 됐지, 뭐 나머지는 말로 하면 되고. 그래서 입으로 먹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교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의 꿈을 안고 영문과에 편입학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IQ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옆에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펴주고 막 나한테 매일 일어서라고 그러고, 절대로 심리적으로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자 저는 그 책을 다 애워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한 3번만 읽으면 그 긴 문장들 영문이 다 애워지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엄청 IQ가 높아졌구나. 이게 갑자기 높아진 게 이게 파편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IQ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다 애워지더만. 그래서 영문과에 바로 편입하게 됐고, 그러면서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됐는데 예기치 않게 우리는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정말 엄청난 장인어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애기들이 2명이나 덜커덕 1년에 1명씩 생겼어요. 그래갖고 애를 대학교 4학년 이전에 2명을 다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양가족이 저 아내 애들 2명에서 4명의 부양가족이 되자 저는 교수의 꿈은 사라지고 취직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은 행복해서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줄을 몰랐어.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당황이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취직은 걱정도 안 했어. 국가용자 우대해 준대지, 10점 가점해 준대지. 내 점수에도 10점 가점해 주면 점수가 남을 텐데 뭐. 그러니 뭐 취직은 걱정도 안 했는데 예기치 않게 그게 문제야. 아무도 날 받으려고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감추자. 그리고 그냥 면접 보러 그냥 가자. 그래갖고 그냥 뭐 손 다쳤다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 밖으로 맥혀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면접관이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가족란을 보다가
이상하다. 학생인데 애가 2명이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왜 애가 2명이냐? 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고백을 해요. 저는 육군 소위 때 좀 다쳐서 일찍 나왔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생겼는데 애가 왜 업무에 지장 줍니까? 아니다. 애는 지장을 안 주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낳는지 궁금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왜 애기 낳는지를 물으면서 손 다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이. 손 다친 사실 알자마자 바로 면접 중단하고 퇴장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로역 구로 백화점 애경 거기에서 딱 경희대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근본을 생각해요. 그리고 산다면 뭘 가지고 살 건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저를 홍군형 내는 거예요. 이놈 무슨 생각하느냐?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느냐? 네 사랑하는 천사와 같은 아내는 어떡하고 그리고 그 예쁜 애들은 어떡하고 무책임하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얘기하는 거야. 뒤돌아서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뒤돌아서 뛰어서 다시 면접 장소로 가라. 그래서 저는 뒤돌아 뛰어가지고 면접 장소를 막 뛰어가요. 표는 물론 전철표는 없어졌죠.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서 그 면접관들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묻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거죠. 난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다. 나는 깡패 노릇하다가 오른손 잘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교통사고로 오른손 다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 내 결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다. 근데 왜 너희들은 국가유공자를 우대해 준다고 그래놓고 가점해 놓는다 놓고 오히려 감점하고 감점이 아니라 면접 중간에 퇴장 통보를 하느냐 이렇게 따져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손으로 일하느냐 머리로 일하지 않냐 아니 가슴으로 일하지 않냐. 가슴으로 일한다면 나는 오른손 이름과 동시에 어영부영 살 자격을 같이 잃었는지도 모른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열정으로 일한다면 난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난 있다. 머리로 일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면접관 여러분이 나보다 IQ가 더 높으냐. 그게 아니라면 그 증거가 없다면 지금 날 면접 보다가 중단시켜서 퇴장 통보를 하는 건 unfair한 거다.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장영신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상한 제의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얘기하신 거를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나도 무슨 얘기해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막 쏴붙인 얘기라서.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서하나 영어로 말해라. 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에 우체국 집배원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애경 입사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깨달은 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어린애가. 대학 졸업도 안 한 아이가 깨달은 게 뭐냐.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만약에 전철로 뛰어들었다면 끝났다. 근데 뒤돌아서 다시 한번 들이대봤다. 그랬더니만 답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스탠포드 대학이나 하버드나 옥스퍼드가 아니라 들이대다. 들이대 이상 가는 데는 없다.
그래서 어디 졸업했소라고 저는 절대로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묻지 않습니다. 이놈이 들이대 나왔는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들이대 나왔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어느 학교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 뽑을 때 항상 그걸 먼저 보죠. 즉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들이대보는, 그때 들이대봐서 그때 아니면 그때 포기하면 돼. 그런데 미리 안 될걸 이라고 자기 스스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결론 내고 그 다음에 도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큰 질병이다. 이런 질병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젊은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던 KTF 부사장 때 쓴 것은 모티베이트라는 책이었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근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포기하지 말라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대개 운명탓하지요. 나는 손이 없어서, 나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콩밥 매는 아낙네 밑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재벌 아들로 태어나지를 못했을까? 운명을 탓하죠. 운명 탓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것 같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 많이 실버 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행복할까? 그건 아니더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 정말 희망 없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 미련이 정말 참 남기고 싶지 않고 그냥 떠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희망은 있고 그것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은 있다. 뜻이 있는 길에 반드시 길은 있다. 이런 얘기. 거기다 책임감이 더 강하다. 그건 더더욱 길이 좋아진다. 또 강해진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손 없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가방 들었는데 비가 올 때는 우산들을 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핸드폰 있어. 그 당시에 1980년도 초 걸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그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렸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여름 같은 비도 잘 안 그쳐. 계속 온다 장마. 그때 아예 다 읽어버려요. 그렇듯이 어떻게 배고픔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를 단련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아무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부딪혔을 때 이마가 엄청나게 아프다고 맨 땅에 헤딩 안 했으면서도 이마 아프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티베이터 나왔을 때 저를 잘 기사를 써줬던 그 기자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기자들은 나 책도 썼는데 아직도 조선일보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만 네. 그러면 책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소로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그래 보냈어요. 보냈더니만 급히 전화가 오셨어요. 기자님이. 저기요 대표님 이거 다른 신문 그 인터뷰 안 하셨죠? 안 했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절대 하지 말고 저하고 우선 인터뷰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오지도 않았지만 전화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 그지만은 온다고 하더라도 않고 드디어 똑같은 조선일보에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페이지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진급을 시키냐 마케팅의 신의 인생 역전. 전설에서 이제 신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글을 잘 써주셨죠. 오른손 을수와 왼손으로 골프 87타. 긍정이 나의 전략. 그때 그 사람 그 후 6년 후에 이 사람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6년 전에 냈던 그 신문도 그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에피소드인데요. 요 신문 나고 나서 본인이 이 신문 요면에 나왔어요. 왜냐면 이 기사를 잘 쓴 기자상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문은. 그러니까 저 기자 얼마나 잘 썼는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잘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와 희망 이런 걸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에서 어떻게 너는 한 손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것도 그 정말 막강한 8조 5천이나 하는 KTF의 부사장에 이를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요. 한 손 가지고. 근데 한 손이고 두 손이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자꾸 한 손 가지고 어떻게 갔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은 어떤 회사냐면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한 요소만도 빠져도 그건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죽혁 새로운 신, 가죽을 한꺼풀 벗겨내는 고통이 따른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혁신은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할 때 혁신이 나오지 가죽을 벗겨내면 그 순간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 해서라도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야 돼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즐겨야 된다. 그럼 개인한테 내가 뭐를 즐길지를 날 모르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또 질문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좋아할 수 있으면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최고고,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보고, 그러나 최소한도 네가 즐길 수 있는 거여야 된다. 우리가 약점과 강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강점은 살려면 바로 1등 가지만은 약점은 극복을 잘 해도 2등밖에 못 간다. 그럼 우리는 뭘 살려야 돼? 강점을 살려야 된다. 저한테도 그래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인내하셨습니까? 그 손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저는 손을 잃은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정신없이 바삐 살아가지고 제가 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기자님들이 눈에 동그래집니다. 아, 그게 정답이네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손이 있는지 없는지 손 생각할 새가 어딨어. 언제 그걸 생각해. 어떤 사람 뭐 전자의 수도 있고 막 이걸로 글도 생각을 읽어서 써진다는데요. 막 그거 왜 생각해. 잊어버려야지 그거. 어차피 요새는 뭐 그 모바일 세상이라서 손도 뭐 글씨도 그렇게 크게 쓸 일 없어. 책 쓰니까 글 쓸 일이 있더만. 아까 여기 와 사인해 줬는데 즉 그거 위에는 크게 글 쓸 일도 없어. 타자로 다 하고. 그렇다면 진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라고 본다면 약점 잊어라. 강점 살려라. 제 강점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질문할 때는 가장 즐길 수 있는 것을 해라. 라고 해요. 저는 34년 인생을 직장생활로 했습니다. 직장생활 계속 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아.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사업을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걸 언제 시작할까? 내가 60대는 해에 시작하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시작은 올해부터입니다. 제가 딱 60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수류탄이 말이야. 내 얼굴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얼굴 팔아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수류탄 맞아서 그런지 이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겨요.
그리고 머리가 안 쉬어. 그래갖고 제 나이를 피부는 30대 피부로 그대로 유지하고 머리도 그대로 30대 이거 헤어 다잉 한 거 아닙니다. 염색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하, 옛날엔 몰랐어요. 파편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를. 주름살도 안 생기고 머리도 안 쉬고 기회 되면 한 방씩 맞아보세요. 즉 우리를 지배하는 게 다 뭘까?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뭘까? 난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은 들죠. 힘은 들지만 거기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이까짓 거 무슨 힘이 들어. 이거야 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다. 어느 날 참 재밌는 에피소드는 많은데 이런 것 참 재밌는 에피소드야. 오일 샴푸라는 게 애경에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는 잘 팔리는데 여름에는 안 팔린대.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냈죠. 그러면 여름에도 좋냐? 그러니까 좋대. 그러면 여름에 좋다라고 광고를 해라. 아, 여름에 안 팔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에 광고를 해야 팔리지. 여름에도 진짜 좋냐?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여름 빨래에도 오일 샴푸. 응? 우리 가족 소중한 옷 여름 빨래도 오일 샴푸. 어디 좋냐? 면, 맛이, 못이, 마 다 좋습니다. 애기 옷도. 그럼 그렇게 써라. 면, 마, 못이, 애기 옷 여름 빨래도 오일 샴푸. 그 대신 유명한 모델을 캐스팅하지 마라. 아주 빨래할 것 같은 여자를 캐스팅하라. 이 얼굴에는 신뢰가 있고 빨래할 것 같은 느낌의 스마트한 여자 얼굴이에요.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입각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것도 잡지에만. 아주 중요한 잡지 몇 권에만. 광고비 얼마 들지도 않아. 그러면서 여름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안 팔린다 소리는 다 할 줄 알아.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아이디어를 안 내. 그리고 안 팔린다고만 얘기를 해. 아니다는 거죠. 이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혁신 그 별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완전히 달라져. 어느 날 광고를 보는데 이런 광고가 나와.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어느 날 광고 보는데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나와. 그래서 그 두 큰 화장품 회사 두 광고를 보고 저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저 두 광고를 다 내가 끌어다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는 1년 뒤에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했지. 자,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했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날까요? 하나로. 당연하죠. 그래서 이 광고 보고 제 거 집어가고 저쪽 광고 보고 이거 집어가고 내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니까 이것은 1등 가죠. 저는 2계급 특진합니다. 과장에서 부장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 저는 스카웃돼서 미국 다이알사로 갑니다. 그래서 한 계급 더 뜁니다. 그래서 마케팅 중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장에서 이사까지 가는데 통상 12년이 걸리는데 저는 1년에 다 끝내버렸어요. 1년에. 그러니까 결국에 저 입사 동기들하고 12년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장인어른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한테 얘야 정신 차리거라. 손 없는 놈한테 시집가서는 안 된다. 너 상위 군경들 행패 부리는 거 봤지 않냐. 갈고리 차고. 저는 똑같은 놈이다. 저놈한테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달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참 착하기도 하죠. 아버지가 엄마랑 이렇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오른손이 없어졌으면 엄마가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 나쁘니까 너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예를 들면 그런 성질 남기면 이제 내치는 거예요. 너 내 딸 할래? 저 손 없는 놈 아내가 될래?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거라. 그래서 결국에 저를 선택해서 나왔죠.
어찌 제가 어영부영 살까요? 저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정말 고통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살까지는 날 놔미겨라. 내가 밤새든 안 들어오든 나 의심하지 말고 회사에 오면 언제든 난 회사에 있을 거다. 새벽까지도. 그러니 언제든지 회사에 오면 나를 찾을 수 있으니 9시만 되면 자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요새 9시만 되면 자는 연습이 들어있어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40살까지 놔미기라고 했는데 35살에 마케팅 중역이 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걸 다 안정을 시켜줬죠. 그러면서 그 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모셨어요. 깜짝 놀라요. 장인어른께서 신사동 사거리에 제 오피스가 있고 카페트 깔린 방에 막 그때 바인더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저 커튼 그거 달린데 앞에 비서 있지, 차 컴퍼니 차 주지. 이거 완전 양말이 된 거야. 진짜 자네 방인가? 장인어른이. 네. 저는 장인어른 오시기 전에 신문지에 뚫뚫뚫뚫뚫 그 돈을 몇백만 원 말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쓰시지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이게 뭔가. 장인어른 이게 신문지에 뚫뚫 말아있으니까 소고기인 줄 알았나 봐. 저 둘러보니까 100만 원짜리 몇 개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아니 웬 돈이 이렇게 많나서 아버님 매달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 정말인가?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걱정은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이런 돈은 얼마든지 장인어른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를 걱정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장모님은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저희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그 자식 23살짜리가 손을 잃고 온몸 붕대 감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힘들었을까요? 그 가슴 대못을 박은 거죠. 그 대못을 빼주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내가 잘 되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 못을 빼주는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평생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가 비좁았지만 처음에는 비좁잖아요. 그 대리 때 아파트를 샀고 그때는 아파트도 쉬웠어 사기가. 조금만 모으고 자갈로 몇 장 팔면은 샀어. 지금 집 사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면서 좁지만 거기에서 같이 살고 평생을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겠다나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엔 뭐냐?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죠. 뭐 손이 뭐 무슨 대학이 아무 소용없어. KTF 부사장 다를 때 거기 스탠포드 박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있었어. 그렇지만 경희대 제가 손 하나 없는 그 사람이 부사장이 됐잖아요. 딱 한 명 될 때. 그것이 대학 때문에 됐을까요? 손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됐을까요? 잘생겨서 됐을까요? 물론 잘생기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다. 결국에 우리는 뭡니까? 역발상도 하고 어느 때는 저쪽 광고를 보고도 내 거화 시키는 이러한 연습들이 돼야 돼. 어느 날 광고를 보는데 이런 광고가 나와. 치지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페리오 토탈. 그래서 우리 마케팅 부장, 마케팅 과장, 마케팅 대리 이들한테 지시를 하고 일본을 보냅니다. 가서 빨리 가서 브랜드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부장 과장들이 가서 와서요. 상무님, 그때는 이사였구나. 이사님, 네. 일본에는요. 20개 위치하는 80세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80, 와 그거 브랜드다. 그래서 바로 2080 치약을 냅니다. 반대로 하죠. 치지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페리오 토탈의 정반대로 딱 한마디만 하죠. 2080. 그러자 1998년도에 IMF 때 나타난 이 치약은 1등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즉각 이사해서 다시 또 상무로 진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스카웃돼 갑니다. 가서 저는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영원한 1등은 시장에서 없다. 그때 사람들은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번호에 자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016, 018인데요. 쟤들은 번호에 자부심 스피드 01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죽이거라. 번호를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려는 사람한테는 죽여질 수가 있느니라. 죽여봐라. 결국에 우리는 뭐가 돼? 번호 이동제를 실시를 하죠. 그래도 별 유리하지가 않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전장을 바꾸거라 라고 선언하면서 경쟁의 틀을 이동시켜서 쇼를 런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1등을 갑니다. 자, 된다고 생각을 우선 해야 도전할 수 있는, 오케이,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안 된다고 결론 내놓으면 어느 누구도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KTF에서 다시 승승장구합니다. 물론 어려움 때 있었어요. 광주로 좌천도 되기도 했고 막 지방으로 돌리기도 했고 했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1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수도권 마케팅 본부장으로 왔고 수도권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냅니다. 그러자 저는 딱 한 명 부사장 진급할 때 제가 부사장이 드디어 되는 거죠. 즉 혁신은 높은 목표에서 나온다. 제가 능률협회 21세기 리더스 모닝 포럼이라는 그 강의장이 한 리츠칼튼 호텔에 350명 맥시멈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500명을 잡아라. 그랬더니만 500명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방법은 이 테이블 역까지 끌어내고 양쪽 트고 저쪽까지 다 터서 500명을 잡아. 그 대신 내 책 제목 대한민국 1등 상품 마케팅 전략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블루오션은 레드오션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마케팅의 궁한 모두가 레드오션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모일 거다. 그런데 마케팅 증역, 마케팅 부장들 막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럼 500명이 넘칠 것이다. 그때 몇 명이 왔냐면 524명이 왔어요. 524명. 꽉 찼죠. 요게 접니다. 요게. 그때 21세기 리더스 모닝 포럼에서 제가 한 얘기는 아오모리현의 사과 얘기를 했습니다.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엄청난 우리 대구 영천 같은 사과 단지인데 거센 폭풍과 비바람 속에 사과 10% 남겨놓고 다 떨어졌어. 낙과야. 이 하얀 게 다 낙과입니다. 이때 한 농부가 기지를 냅니다. 이 사과는 시속 49km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과는 수험생이 먹으면 안 떨어지고 매달립니다. 라고 이렇게 합격 사과로 파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도 맛도 없어. 49km에 안 떨어졌으니 얼마나 맛이 없을까. 그러나 그 어떤 사과보다도 맛있게 팔았고 그 어떤 사과보다도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의독한 죽어가는 환자들도 행운의 사과로 사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왜 그렇게 다를까? 같은 운명, 다른 태도.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 참 별거 아니다. 김미연 선수가요. 키가 얼마냐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153, 저는 어떤 사람은 156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53이든 156이든 뭐 그게 도토리 기재기지요. 크게 그렇게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기업도 돈을 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키가 적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한테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일단 골프채를 잡았다는 것은 이미 저는 인간 승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깎지 말고 오히려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줬어요. 고마우니까 김면 선수는 막 앞에도 KTF, 뒤에도 KTF, 옆에도 다 KTF. 고마워서. 다들 안 대주는 거 돈을 더 주니까. 별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키를 봤나요? 아니죠. 박세리 허벅지만한 허리 가지고 어떻게 칠까도 싶지만 하나 저 사람한테는 강하게 박혀 있는 게 뭐 있었어. 그는 근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건 그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은 근성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우선 할 수 있다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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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요, 생각대로 됩니다. 이 세상은요, 꿈꾼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말한 대로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은 4차원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꿈의 크기만큼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다 잃었던, 모든 걸 다 잃었던, 건강마저도 잃었고, 오른손 잡고 오른손마저도 잃었던, 척박했던, 진짜 비빌 언덕조차도 없었던 조소한. 뭐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바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무것도 없었죠. 딱 하나 근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낙천적이어야 된다. 세상을 낙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봐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난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정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은 낙천주의자가 돼야 된다.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도 절망을 보지만은 낙천주의자는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웃어야 돼. 오늘 이 오디언스들은 참 이쁘네. 인물도 좋지만 웃음이 많아. 왜 그러냐? 그만큼 남을 경청할 줄 알고 내 거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동감이 되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이나 신문 보지 마십시오. 신문에 보면 뭐 나옵니까? 누가 누굴 죽였다, 누가 뭐 사기쳤다, 잡아갔다, 감옥에 갔다 말이야. 다 그 나쁜 용어로 다 가득 찼어. 근데 우리 깨끗이 자고 일어난 영혼을 왜 나쁜 용어로 채우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웃어라. 그래서 저는 눈을 뜨자마자 잊지 않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시간 많을 때는 7, 8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조소한 얼마나 감사할까요? 1초 상관에 만약 수리탄 여기서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공중분해됐어요. 온몸이. 여기서 터졌다고 해봐요. 목이 잘려져 나갔을 거야. 이 정도 각도에서 터져서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얼굴이 박살났을 거야. 근데 얼굴에는 파편 한 자국도 들어가지 않고 또 머리에 철모 빨바 뚫고 파편이 24개 큰 걸 벗겼지만 머리카락 싹 나니까 원대복귀 됐고. 그러니 제가 이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가장 행복한 방법, 감사하면서 사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다. 힘들어요. 어느 것이 힘 안 들까요? 그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이 총리 시절에 옥스퍼드 연설에 하그시엇이 가서 딱 3마디 하고 내려와 버리죠. Never give up. 두 번째, never give up. 세 번째,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라고 와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뭐 총리 연설이 저래 그렇지만 이들은 선각자 한 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뻑뻑뻑. 나머지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순간도 제 입을 통해서 이 연설문이 인용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명연설문이다. 즉 연설문으로 그칠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특히 젊은이들 힘든 시기에 태어났으면 맞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전 틀림없이 성공한다. 빠르고 늦을 수는 있으나 성공은 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